예전 어르신들이 계피 먹으면 혈이 잘 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혈관 속 지방을 빼주고 혈당을 낮춰주는데 좋은데요. 하지만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피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그리고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질환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몸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해지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며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게 당뇨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중장년층들은 혈당 관리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계피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당 관리에 좋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계피 추출물을 일정 기간 섭취하고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관찰한 결과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공복 혈당이란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측정한 혈액속 포도당 농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은 게 하나도 없는데 혈액 속의 당 수치가 높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죠? 또 이 계피를 가지고 동물 연구를 진행해 봤는데요. 그 결과 계피의 활성 성분과 폴리페놀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인슐린이 우리 몸에 더 잘 작용하게끔 해준다는 건데요. 그래서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계피는 안성맞춤입니다. 계피의 효능 두 번째는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인데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나 어깨처럼 관절 여기저기 쑤시지 않으신가요? 또 쉽게 피로해지고 예전보다 기운이 떨어지는 기분도 쉽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우리 몸 안에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줍니다. 계피에는 시나믹 알데히드라는 성분과 몸에 좋은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신호를 막아주고 또 세포를 상하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계피가 우리 몸속 구석구석 생기는 자잘한 염증들을 진정시켜주는 셈인데요. 이렇게 계피가 단순 향신료가 아니라 우리 몸 염증을 줄여주는 이로운 식품임을 보여줍니다. 계피의 효능 세 번째는 혈액 속 지방을 줄여줍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 신경 쓰이기 마련이실 텐데요. 건강검진을 받고 오면 이런 수치들이 유독 눈길이 갑니다. 계피에는 우리 몸이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계피의 이런 성분들이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등 우리 몸에서 지방에 관련된 대사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천연 보약이라고 할 만큼 계피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이 가득하지만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것과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와 계피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익숙하고 친숙한 조합인데요. 사과 하루 한 알이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고 할 만큼 사과는 몸에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퀘르세틴 같은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섬유질이 많으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섬유질이 많이 든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시다시피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사과가 가진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은 자연스레 나이가 들며 약해지는 소화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피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과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음식물의 흡수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계피가 인슐린 작용을 해주며 식사 후에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게 해주는데요.
또 사과에는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클로로겐산 등의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항산화작용,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 속에도 시나믹 알데히드라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이 항산화작용, 항염증 효과를 더 높여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항산화작용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을 해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만성염증의 주범이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감소는 만성염증 완화로 이어지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계피는 함께 먹을 때 맛과 향이 서로 잘 어울리는데요. 사과를 얇게 썰어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먹어도 맛있고 달콤하고 따뜻하게 사과 계피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사과 계피차 레시피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오트밀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 하지만 생소한 이름인 오트밀은 귀리를 볶거나 찐 뒤 분수에 압착하여 만든 가공품인데요. 오래전 영국에서는 서민들이 한 끼 때우기 위해 먹던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진 음식입니다. 이 오트밀은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요. 베타글루칸은 식후에 포도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래서 단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보다 혈당을 낮추기 위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췌장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피에도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트밀과 계피를 함께 먹어주면 둘의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켜주며 혈당이 크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트밀에는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농촌진흥청과 전남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이 아베난스라마이드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물질은 현재까지 곡물 중에서는 귀리에만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 치매 환자의 약 70%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추산되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병을 치매로 꼽았습니다. 오트밀과 계피 조합으로 챙겨 드시면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꿀 조합이니 잘 기억하시고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오트밀과 계피를 활용한 음식으로 밥솥으로 만드는 오트밀 사과 계피빵이 있는데요. 이 레시피도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올려주겠습니다.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과 계피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수정과가 있는데요. 잣을 띄워 시원하고 달콤하게 후식으로 먹으면 속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식재료로 쓰여왔는데요. 배가 부룩하거나 속이 메스꺼울 때 생강차를 마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소화를 돕고 속이 메스꺼울 때 그 증상을 완화해주며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염증 매개 물질을 억제시켜주고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을 먹어주면 관절염 통증을 감소시키고 소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예전에는 몸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을 때 꿀물을 타서 보약처럼 먹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꿀은 다양한 곳에 활용되며 건강 보조제처럼 챙겨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플 때 꿀물을 먹는 데는 꿀의 항균성 때문인데요. 꿀은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물리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만성염증을 줄여주기도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목이 아플 때 꿀을 먹으면 기침과 인후통 증상을 완화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꿀은 우리 장 속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클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소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꿀물을 소화제처럼 생각하고 한 잔씩 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꿀을 계피와 함께 먹으면 어떻게 좋을까요? 우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앞서 꿀이 목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것은 꿀의 항균 성분인 글루코스 옥시다제 때문인데요. 이 효소가 꿀에 작용을 하게 되면 꿀을 산성 환경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세균과 같은 병원균들은 이 산성 환경에서는 살아있기가 힘든데요. 여기에 계피의 활성 성분인 시나믹 알데히드 성분이 병원균의 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시키며 항균 작용을 강화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물에 계피가루를 뿌려서 드시면 맛도 좋아짐과 동시에 겨울철 면역력 유지를 위해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계피가루와 꿀을 이용해서 계피꿀을 만들어 드셔보면 좋은데요. 소독된 유리병에 계피가루와 꿀을 1:2 비율로 넣고 잘 섞어준 후 드시면 됩니다. 빵에 발라 드셔도 좋고 꿀물을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과다 복용입니다. 계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자주 챙겨 드시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계피도 너무 많이 먹거나 주의해야 할 점을 간과한다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계피를 너무 많이 드셨다가는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에서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간 효소가 쿠마린을 잘 분해하지 못해서 간 독성이 발생하여 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양을 장기간 먹게 되면 간세포가 손상되어 간 기능 장애까지 생긴다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되었는데요. 계피는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는데요. 반대로 실론 계피는 카시아 계피보다 쿠마린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험성을 따지자면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카시아 계피보다는 실론 계피를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대개 중국과 베트남이 원산지인 경우 카시아 계피이고 인도와 스리랑카가 원산지인 경우에는 실론 계피인데요. 국내에서 파는 계피는 대부분 단가가 더 저렴한 카시아 계피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카시아 계피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닌데요. 가루로 먹었을 때는 하루에 1~2g, 끓여서 먹는 경우 4에서 6g으로 제한하여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통 계피로 계피차를 끓이는 경우라면 끓는 물에 10분 정도 끓인 후 첫 물은 버리시고 다시 1시간 이상 끓이게 되면 쿠마린 함량을 낮춰서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계피는 혈당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계피를 너무 많이 드실 경우 혈당이 너무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계피가 건강에 좋다고 무작정 많이 챙겨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고 담당 의사와 식단에 관하여 상의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오늘 계피와 꿀조합 생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바로 이어서 생강의 효능과 꿀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독감이 10년 내 가장 유행한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감기로 생강차 많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몸에 좋다며 생강차를 과하게 드시다가 오히려 속이 망가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생강은 염증과 여러 질병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비법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생강의 효능과 제대로 먹는 법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강이 정말로 효과가 확실한 효능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생강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가 많지만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효능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메스꺼움과 구토 완화에 정말 효과가 뚜렷합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서 분석해 봤더니 생강을 드신 분들이 가짜 약을 드신 분들보다 토할 확률이 훨씬 적었는데요. 차멀미나 배멀미 같은 운동성 질병에서도 생강 1g 정도를 사전에 복용하면 주관적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멀미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리므로 개인차가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행 전에 미리 드시면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으니 시도해 볼 만하겠죠? 전반적으로 생강은 속을 편하게 해주는 안전한 자연요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성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전 생강 1.2g 복용 시 위 배출 속도가 유의하게 빨라졌어요. 즉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밥을 먹기 전에 생강을 조금 먹었더니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는 뜻이에요. 생강이 위장관 운동성을 높여서 조기 포만감, 복부팽만, 트림, 속쓰림 등의 증상을 개선하거든요. 식후에 더부룩하거나 배가 빵빵한 느낌이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인후통 진정 효과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꿀 생강차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이때 꿀은 기침 빈도와 심각도를 줄이고 증상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 쇼가올 등 항염 성분이 더해져서 인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꿀 자체가 기침을 줄이는 효과가 연구로 확인됐고 여기에 생강의 매운 성분들이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더해서 목이 아플 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항염 성분들은 관절의 염증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예로부터 감기 걸리면 꿀 생강차 끓여 드신 게 정말 과학적으로 맞는 방법이었던 거죠.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관절염, 고혈압, 당뇨에도 생강이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은 되지만 완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먼저 관절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이 아프신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연구를 종합해 봤더니 생강을 챙겨 드신 분들의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효과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고 개인별로 효과 차이도 상당히 컸거든요. 어떤 분은 좀 나아진 것 같다 하시지만 어떤 분은 별 차이를 못 느끼세요. 사실 관절염에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생강의 항염 성분 때문인데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쇼가올 같은 성분들이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관절이 붓고 아픈 원인 중 하나인 염증을 생강의 매운 성분들이 가라앉혀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생강만으로 관절 통증이 확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고 기존 진통제 치료나 운동, 체중 조절 요법을 보조하는 자연요법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맞아요. 정리하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혈압은 어떨까요? 2019년 발표된 임상시험들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평균 6주에서 8주간 하루 3g 이상의 생강 보충제를 복용했을 때 수축기 혈압은 약 6.4, 이완기 혈압은 약 2.1 감소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는 50세 이하, 비교적 젊은 층에서 고용량의 생강 캡슐을 섭취한 단기간 동안만 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평소에 드시는 생강차나 음식 조미료 수준으로는 혈압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전반적인 혈압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수준입니다. 절대 혈압약을 대체할 수는 없고 나트륨을 줄이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보조 역할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당뇨는 사실 가장 복잡한 상황이에요. 일부 임상시험에서는 생강가루를 하루에 2에서 3g 정도 드신 분들이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유의미하게 낮추었다는 긍정적 결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2024년 메타 분석에서는 5개의 무작위 임상시험을 분석했는데 생강을 먹은 사람들의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했거든요. 즉 어떤 연구에서는 당뇨에 좋다고 했는데 최신 연구에서 여러 결과를 다시 종합해보니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리니까 확실하게 당뇨에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데요. 생강의 항염 및 항산화 효과를 통해 당뇨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당뇨 자체를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당뇨로 인해 생기는 다른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생강은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질환들의 보조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치료를 기대하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생강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을까요? 생강을 드실 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레몬과 생강 조합이 정말 좋습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식사 중 섭취한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금치나 콩류에서 나오는 철분을 우리 몸이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몬의 상큼한 향과 비타민C가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보완해줘서 지속적으로 섭취하기도 좋습니다. 따뜻한 레몬 생강차는 수분 섭취량을 늘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소화 촉진과 수분 보충에 일석이조예요. 단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레몬의 산도가 치아에 해로울 수 있어서 마신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산에 노출된 치아 표면이 안정될 때까지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강황, 후추, 생강의 조합입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건강에 좋지만 체내 흡수율이 낮은 단점이 있는데요. 이때 후추의 피페린을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이 최대 20배 증가합니다. 즉 후추 성분이 강황의 좋은 성분을 20배나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이죠. 생강도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어서 강황과 함께 섭취하면 염증 완화 효과를 높여줄 수 있어요. 강황가루, 후추, 생강을 우유나 두유와 함께 끓여 마시면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의 생활 속 염증 관리 루틴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과 생강 조합입니다. 비타민 B6는 임신 입덧 치료에도 쓰일 만큼 메스꺼움 완화에 효과적인 영양소거든요. 달걀, 감자, 바나나, 콩류 등의 비타민 B6가 풍부한데 이러한 식품들과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메스꺼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이 안 좋을 때 달걀 프라이와 구운 감자 그리고 생강차를 곁들여 드시면 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꿀과 생강 조합입니다. 꿀은 자체적으로 인후 통증을 완화하고 기침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어요.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롤, 쇼가올 등이 목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데 일조할 수 있어서 꿀과 생강의 조합은 감기철 목 관리에 특히 좋습니다. 다만 당뇨병이나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은 꿀이 혈당을 올릴 수 있으므로 꿀은 생략하고 무가당 생강차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생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나 약이 있나요? 네, 생강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할 조합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예방 약물을 드시는 분이 생강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생강이 혈소판의 트롬복산 생성을 억제해서 피가 응고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피를 묽게 만드는 약과 생강이 만나면 너무 묽어져서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음식 조미료 정도로 쓰시는 건 괜찮지만 생강 캡슐이나 농축액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드세요. 두 번째는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생강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나왔거든요. 당뇨약과 함께 생강을 많이 드시면 드물게 저혈당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서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뇨로 약물 치료 받으시는 분은 하루 4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공복에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건 피하세요. 위가 빈 상태에서 레몬을 너무 많이 넣은 생강차나 매운 고추와 생강을 함께 드시면 위벽이 심하게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과 매운 생강이 만나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식후에 연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이 담즙 분비를 자극해서 담낭을 수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담석이 있는 상태에서 담즙 흐름이 늘어나면
돌이 움직이거나 담관을 막아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석 진단 받으신 분은 생강을 소량씩만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 생강차 드신 후에는 바로 양치하시면 안 됩니다. 레몬의 강한 산성이 치아 범랑질을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드는데 이때 칫솔질을 하면 범랑질이 깎여 나갈 수 있거든요. 레몬 생강차 드신 후엔 물로 입안을 헹구시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생강을 얼마나 먹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처음 생강을 규칙적으로 드실 때는 말린 생강가루 기준으로 하루 0.5에서 1g 정도로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티스푼으로 따지면 3분의 1에서 2분의 1스푼 정도예요. 쉽게 말해서 처음엔 조금씩만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식후에 따뜻한 물이나 차와 함께 드세요. 전문가들과 연구에서 권고하는 상한선은 4g이거든요. 말린 가루로 치면 작은 스푼으로 2스푼 정도가 최대입니다. 만약 임신 중이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서 하루 1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생강은 챙겨 먹자마자 효과가 바로 나타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강의 효과는 보통 4주에서 6주 이상 꾸준히 드셔야 느낄 수 있어요. 이틀에서 3일 먹고 효과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소 한 달은 기다려보세요. 생강을 드실 때는 용도에 맞춰서 골라 드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무릎 관절염 통증을 줄이려면 하루 1에서 2g의 생강 추출물이 필요한데 이건 생강차로는 충분량을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강 추출물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반면에 집에서 편하고 가볍게 생강차로 챙겨 드시면 향긋하고 따뜻해서 위를 편하게 해주고 수분 보충도 되니까 일상적인 건강 유지에 좋겠죠? 그렇다면 생강을 장기간 먹어도 괜찮을지 궁금한 분 계시죠? 다행히 생강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만큼 3개월까지는 특별한 독성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인체 연구에서도 3개월 지속 투여한 사례들이 있고 별다른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거든요. 다만 가끔 속쓰림, 트림, 가슴 쓰림, 더부룩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먼저 드시던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래도 불편하면 일시적으로 중단하시고 심하거나 피부 발진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니까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강을 특히 조심해서 먹어야 하나요? 생강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요. 생강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수술 중에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피가 멈추는 걸 방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술 2주 전부터는 생강 보충제나 캡슐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음식 조미료 정도는 크게 문제없지만 농축된 형태는 꼭 피하세요. 그리고 치과 치료 받으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출혈이 있는 시술 전날부터는 생강 보충제를 안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여러 가지 건강보조제나 약을 함께 드시는 분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세 번째로 임신 중이신 분들도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성인은 하루 4g까지 괜찮지만 임신 중에는 하루 1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과량 섭취는 피하세요. 마트에서 파는 생강, 어떤 걸 골라야 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좋은 생강은 껍질이 매끈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손으로 눌러봤을 때 물렁하거나 쭈글쭈글한 건 피하시고 표면에 곰팡이나 검은 반점이 없는 걸 선택하세요. 냄새를 맡아보시면 향긋하고 매콤한 냄새가 나는 게 신선한 거예요. 신선한 생강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얼음틀에 넣어 얼리면 좋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쓰시면 편하고 영양소 손실도 적어요. 생강가루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변질됐는지 확인하는 법도 알아두세요. 신선한 생강이 물렁해지거나 곰팡이가 슬었으면 바로 버리시고요. 생강가루는 색깔이 변하거나 덩어리가 생기면 습기가 들어간 거니까 버리시고 새 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